본 영상은 추리 오락 목적의 픽션이며 실제 범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 수천 개의 소리, 모든 동선과 리듬이 정확히 계산된 공간. 그 안에서 한 사람만 무너졌습니다. 현장은 너무 정교했습니다. 사고라면 생길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린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은 틈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무대 위에서 시작된 겁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저는 4명을 용의자로 선정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사고가 벌어진 공간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고 퍼포먼스의 흐름을 통제할 권한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순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 이번 퍼포먼스 전체 콘셉트를 조율했어요. 관객 흐름, 무대 배치, 연출 흐름까지 전부요. 오스틴 씨가 무대 전면으로 이동한 건 저도 현장에서 처음 본 장면이었습니다. 큐시트 상으로는 전혀 없던 동선이었어요. 사고 이후에야 알았죠. 그 구간 조명 켜질 때 무대 앞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연출된다는 걸요. 하지만 전 동선 수정 요청한 적 없습니다. 설치팀이나 큐레이터 쪽 요청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억울합니다. 이 퍼포먼스 구상할 때 제 아이디어 대부분이 날아갔거든요. 오스틴 씨가 결정하면 그게 곧 최종안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 때문에 설비를 건드릴 정도로 어리석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역할을 다했을 뿐이에요. 리허설 전날까지 전력 라인은 다 정상 점검했습니다. 문서 다 남아 있어요. 그날 저녁에도 마지막으로 스위치 테스트하고 조명 스태프랑 동선 따라가며 체크했죠. 설치물 전기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전 차단 들어간 구조입니다. 사람이 접촉해서 다칠 일 없어요. 특히 퍼포먼스 구역은 사고요?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조명 섹션 쪽 사람들이 다 당황했어요. 설마 작품에서 전기가 샜나 싶었죠. 오스틴 씨는 평소에도 기술팀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회의할 때마다 대놓고 한숨 쉬고 자기 말 안 통하면 바로 다른 팀에 요청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감정하고 누군가를 죽일 정도의 계획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그냥 주어진 작업만 했습니다. 전체 큐 흐름은 제가 관리했지만 관객 동선은 무대 연출팀과 상의해서 짠 거예요. 퍼포먼스 몰입을 위해 관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대사는 맞췄지만 누구를 어디로 보내라 같은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오스틴 씨가 무대 앞으로 나간 건 사전에 없던 움직임이에요. 저희 큐 리스트에는 메인 작품 앞 접근 금지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연 전날 오스틴 씨랑 짧게 말다툼한 건 사실이에요. 왜 내가 스토리를 망치냐고 쏘아붙였거든요. 솔직히 기분 나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설비를 망치는 짓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공연 흐름만 관리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은 없어요. 공연 날이요? 네, 솔직히 정신없었어요. 아침부터 설치 문제로 조명팀하고 계속 통화했고 리허설 시간까지 밀려서 저녁에야 겨우 메인 시스템을 점검했죠. 그날 전시관 전원 체크는 전부 끝냈습니다. 특이사항 없었어요. 전압 수치 정상, 안정화 패널 이상 없음. 퍼포먼스 중에는 메인 조정실에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만 보고 있었고 현장 쪽은 다 현장 엔지니어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엔 직접 무대를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스틴 씨요? 글쎄요. 워낙 완벽주의자라 사소한 설정 하나에도 태클을 걸었죠. 지난주에도 왜 연출이 지루하냐면서 제안 무시한 적이 있어요. 기술팀 다 보는 앞에서요. 그날 사고 직전에 현장에 누가 설치를 만졌다거나 전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만약 누가 뒤에서 뭘 건드렸다면 솔직히 저도 몰랐을 겁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는 4명의 진술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올리비아 스콧. 그녀는 공연 동선과 관객 흐름을 설계한 아트 디렉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대 전면으로 이동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공연 총괄자가 이동 동선을 몰랐다는 건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핵심 몰입 연출 구간에 대해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의 핵심을 담당하는 자로서 그 무관심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자신의 아이디어를 피해자가 무시한 일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억눌린 분노가 쉽게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범인이라면 자신의 창작자로서의 존재를 무시당한 끝에 모든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추락시키려는 복수를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크 헤이든, 그는 조명 시스템 엔지니어로 전력 안전 점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점검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상 점검과 사고 발생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에도 시스템은 정상이라고만 반복했습니다. 무조건 정상만 강조하는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기술을 무시당했다는 분노와 모멸감이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면 피해자에게 받았던 기술적 경시를 참지 못하고 기술의 힘으로 피해자를 침묵시키겠다는 왜곡된 분노로 사례를 설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린 포스터, 그녀는 퍼포먼스 전체의 흐름을 관리하는 큐레이터였습니다. 하지만 공연 중 위험 구간으로 피해자가 이동한 것을 관객 몰입 유도라는 애매한 명분으로 해명했습니다. 퍼포먼스 흐름을 관리하는 자로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초기에 숨기려 했습니다. 갈등을 숨기려는 시도는 감정적 동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동 동선이 연출상 자연스러웠던 점에 대해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연출 책임자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범인이라면 공연 서사의 주도권을 빼앗긴 분노 속에서 내가 만든 무대 위에서 내가 무너지는 순간을 연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먼 리, 그는 전시 전체 전원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전력 이상 징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총괄로서 부자연스러운 무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공연 중 모니터만 바라보며 현장 확인을 생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치 책임자가 공연 당일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이건 단순한 부주의 이상의 회피로 읽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갈등에 대해선 필요 이상으로 가볍게 축소하려 했습니다. 분노 감정을 숨기려는 의도가 감지됐죠. 그가 범인이라면 지속적으로 기술적 무시를 당해온 끝에 내가 깔아뭉갠 기술이 너를 무너뜨린다는 분노로 사건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4명 모두가 사고를 가능하게 만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사건 당일 저마다 침묵할 이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의 진술과 현장 정황만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 3가지가 이 사건의 숨겨진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단서, 설치물 전원 박스의 개조 흔적입니다. 전원 분배 장치 내부에서는 고전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조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단서는 3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이 사고는 자연 발생이 아닌 명백한 인위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회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내부자만이 조작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고 시점에 전원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고장이 아니라 치밀하게 타겟을 정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기술과 접근 권한을 가진 자는 극히 소수였죠. 두 번째 단서, 퍼포먼스 동선 변경 기록입니다. 공연 직전 수정된 큐시트 파일에서 피해자의 이동 경로가 변경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단서가 뜻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이동은 우연이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의도된 유도였다는 사실. 둘째, 퍼포먼스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연출 권한자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이동 경로의 수정은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앞으로 걸어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의 걸음을 은밀하게 설계하고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단서, 피해자 전용 이어폰 사운드 큐 조작입니다. 공연 중 피해자가 착용한 이어폰을 통해 무대 전진을 유도하는 지령이 따로 송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낸 건 3가지입니다. 첫째, 관객 전체가 아니라 피해자만을 겨냥한 표정 유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운드 시스템의 접근에 개별 송출 설정을 조작할 수 있는 권한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위험 구역으로 향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관객은 퍼포먼스를 봤지만 피해자는 조용히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속삭임 속에서 그는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 3가지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계적 오류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설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단 한 사람만이 완벽하게 무너지도록 설계된 순간이었죠. 4명의 용의자 모두에게는 피해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말 속에는 감춰진 분노와 책임 회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이 사건을 설계할 수 있었던 기술, 피해자의 이동을 조율할 수 있었던 권한,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했던 동기가 한 사람에게만 완벽히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단서였던 설치물 전원 박스 개조 흔적은 회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단서인 퍼포먼스 동선 변경 기록은 공연 흐름을 조율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의 개입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단서였던 피해자 전용 이어폰 사운드 큐 조작은
사운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자가 표적 지령을 삽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요건을 단 한 명, 사이먼 리만이 충족했습니다. 그는 기술 총괄로서 전원 분배 시스템을 직접 다룰 수 있었고 공연 시스템 전체 흐름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움직임을 조율할 수 있는 전자 장비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심한 진술 속에서 숨기려 했던 분노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혀온 시간 끝에 그는 이 무대를 복수의 무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건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시스템도, 동선도, 신호도 딱 맞춰서 움직였죠. 오스틴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뒤에 숨겨두었죠. 아이디어? 기술? 그 사람은 절대 이름을 남겨주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구성했다는 한마디면 끝이었죠. 그날 그가 무대 앞으로 다가가던 순간 솔직히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해방감 같은 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랜 시간 짓눌린 이름 없는 존재가 그 순간만큼은 무너뜨린 거였으니까요. 사고라고요? 아니요. 그건 설계였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죠. 그 사람답게 모든 조명이 집중된 그곳에서 기계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신호는 정확했고 회로는 흘러야 할 전류를 흘렸으며 설계된 동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피해자를 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이 모든 것을 움직인 사람의 감정만이 어긋나 있었을 뿐이죠. 열등감, 분노, 잊히고 싶지 않다는 외침. 그 감정이 만든 무대 위에서 피해자는 예정된 마지막 걸음을 걸었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 속 완벽하게 무너진 인간. 그게 이 사건의 진짜 얼굴입니다.